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우입니다.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어요. 사실은요. 10년 전쯤 있었던 일인데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한테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엄마는 절 낳다가 돌아가셨대요. 할머니가 엄마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정말 좋은 분이셨대요. 민우야, 내 엄마는 말이야. 진짜 예쁜 사람이었어. 할머니가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다니까. 성격도 참 좋았고, 목소리도 예뻤고, 정말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지. 참 안타깝다. 그렇게 일찍 떠나서 엄마는 25에 돌아가셨어요. 절 낳으실 때 나이였대요. 원래 되게 건강하셨는데 출산하다가 출혈이 심해서요. 수술 받다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는 한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대요. 너무 충격이 컸던 거죠.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셨거든요. 오빠 동생 하면서요.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내다가 결혼하셨는데 갑자기 이별이 찾아온 거예요.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제일 불행한 일이 터진 거죠. 아버지는 원래 할아버지 일을 배우고 계셨대요. 작은 공장을 물려받으려고요. 저는 그때부터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부모님 사랑 대신에요. 조부모님 사랑을 받으며 자랐죠. 그러다가 제가 3살쯤 됐을 때요. 할아버지 공장이 부도가 났어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할아버지는 18살 때부터요. 공장에서 일하셨대요. 이 공장 저 공장 다니면서요.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대요. 30에 공장을 차리셨고요. 20년 넘게 운영하셨는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할아버지는 술만 드셨대요. 매일매일 술에 의지하셨다고.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요. 막노동을 시작하셨어요. 누군가는 가장 역할을 해야 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움직일 생각이 없으시니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었죠. 할아버지는 결국요. 술을 마시고 강에 빠지셨어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죠. 제가 5살 때였어요. 아버지는 막노동으로요. 여기저기 다니셨대요. 돈 벌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요. 지방을 돌아다니셨죠. 집에도 거의 못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키우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으로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다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렇게 가족을 다 잃고요. 할머니랑 둘이 됐을 때가요. 제가 고작 7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험한 세상을요. 할머니랑 둘이 살아가야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특이한 애였어요. 바가지 같은 걸 머리에 쓰고요. 긴 막대기를 들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키가 180인데요. 그땐 또래보다 작았어요. 꼬맹이가 그러고 다니니까 귀여웠겠죠. 저는 나름 강해 보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할머니 스카프를 망토처럼 두르고요. 사진 보면 죄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표정은 되게 진지했어요. 나는 엄청 강해. 우리 할머니는 내가 지킨다. 까불면 나한테 혼난다. 나 진짜 강한 거야. 그런 말을 맨날 했대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찌나 웃겼는지 모른다고. 가족을 다 잃고 나서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할머니도 제가 지켜야 한다고요. 조그만 애가 바가지 쓰고요. 빗자루랑 스카프 두르고요. 이상한 애였지만 진짜로 할머니를 지킨 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야채 장사요. 가족들 다 떠나고요. 할머니가 돈을 버셔야 했는데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셨죠. 그래서 시장 구석에서요.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민우야, 할머니가요. 너 데리러 갈 수가 없어. 학교 끝나면 바로 할머니한테 와.
알겠지. 옛날에는 혼자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유치원생도 친구랑 같이 집에 가고요. 초등학교는 혼자 등하교하고요. 할머니가 시장에서 일하시니까 학교 끝나면 바로 오라고 하신 거죠. 그럼 저는 놀이터에서 좀 놀다가요. 배고플 때쯤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 앞에 자리를 내어준 가게가 있었어요. 그 안에 작은 방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간식 챙겨주시면요. 그 방에서 혼자 책 보고요. 간식 먹고 낮잠도 잤어요. 날씨가 좀 선선해지던 날이었어요.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요. 할머니한테 갔는데 어떤 남자 3명이요.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요. 할머니 쪽을 보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누가 마음대로 여기서 장사해. 여기 다 돈 내고 장사하는데. 할머니는 뭔데 여기 자리 깔아. 할머니 사정은 시장 사람들이 다 아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거든요. 원래 시장이 그런 곳이잖아요. 서로 도우면서 지내는 곳. 근데 왜 저러는 건지. 화가 났어요. 게다가 할머니한테 자리 내어준 분이요. 시장 상인들 회장님 같은 분이셨거든요. 회장님이 허락하고요. 제대로 동의도 받고 하는 건데. 그 든든한 분이 안 계신 틈을 타서요. 할머니 야채를 발로 차고요.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바가지를 머리에 쓰고요. 뒷산에서 주운 긴 나뭇가지를요. 쥐고 다니던 저는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갔어요. 8살 남자애가요. 자기 몸만 한 나뭇가지를 휘두르니까 뭐지 싶었겠죠. 그놈들이 당황하더니요. 제 막대기를 꽉 잡아버렸어요. 꼬맹이가 어디서 끼어들어. 친구들보다 키가 작아서 서러운데 꼬맹이라고 하다니. 그놈들은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였어요. 저는 막대기 잡은 놈의 손을요. 꽉 깨물어 버렸어요. 그놈이 소리를 지르자요. 다른 놈이 제 뒷목을 잡았어요. 저는 그대로 정강이를 찼어요. 그리고 다시 막대기를 휘둘렀죠. 아, 저건 뭐야. 저런 애가 다 있어. 정말 우스운 광경이었죠. 건장한 남자 셋이요. 8살한테 벌벌 떠는 모습. 시장 사람들이 웃음 참느라요. 정신이 없었대요. 그때 가게 사장님이 오셨어요. 타이밍 딱 좋게요. 그놈들은 도망쳤죠. 얘기 들어보니 동네 불량배들이래요. 가끔 심심하면 시장 와서요.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닌대요. 그날은 할머니가 타깃이 된 거고요. 하필 저를 만난 거죠. 사장님이 잘했다면서요. 과자를 주셨어요. 할머니 좋으시겠어요. 민우처럼 든든한 손주가 있어서요. 사장님 말씀에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때부터 사명감이 더 강해졌어요. 세상이 두 쪽 나도요. 우리 할머니는 내가 지키겠다고 다짐했죠. 어릴 땐 참 순진했어요. 힘으로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조금씩 크면서요. 세상을 둘러보니까요. 싸우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돈과 권력이었어요. 그걸 깨달은 순간은요. 할머니가 시장에서 쫓겨난 날이었어요. 제가 12살 때요. 상인 회장이 바뀌면서요. 할머니는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때 바뀐 회장은요. 싸우는 힘이 강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알았죠. 싸우는 힘 말고도요. 세상엔 다른 힘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힘은요. 참 무섭고 무거운 거라는 것도. 시장에서 나온 할머니는요. 근처 닭볶음탕 가게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 사장님이 원래 시장에 계셨는데 장사가 잘 돼서요. 밖에 가게를 차리신 거였거든요. 할머니 사정을 아시고요.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였죠. 그렇게 일하다가 1년 뒤에요. 시장 회장이 횡령으로 잡혀갔다는요.
소식을 들었어요. 힘이라는 게 권력과 돈이라는 게요.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구나. 그걸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저도 그런 힘을 갖고 싶어졌죠.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갔어요. 직업에 관한 책을요.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요. 예체능을 할 순 없었어요. 그런 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랑 할머니랑 겨우 먹고 사는데 그런 여유는 없었죠. 한참 생각해 보다가요. 내린 결론은 공부였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요. 공부밖에 없다는 걸 알았죠. 그 공부가 나중에요. 나한테 힘을 가져다 줄 거라고요. 믿고 열심히 시작했어요. 초등학생 때는 그냥 놀기만 했죠. 따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받아쓰기도 몇 개씩 틀릴 때가 많았거든요. 곧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요. 일단 도서관에 갔어요. 공부 잘하는 법 관련된 책을요.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죠. 애들 책, 어른 책 상관없이요. 그냥 다 읽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는데 뭔가 뚜렷한 해결책은 못 얻었지만요.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건요. 교과서 다시 보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제가 1학년 때부터 썼던요. 교과서를 안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요. 겨울 방학 동안 1학년부터 6학년까지요. 교과서를 달달 읽었어요. 그게 또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중학생이 됐고요. 학교에서 무조건 선생님 수업을요. 열심히 듣자 마음먹었어요. 제가 학원 다닐 수 있었겠어요. 과외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곳은요. 학교밖에 없었으니까요. 선생님한테 최대한 많은 걸 배우는 게요. 제 공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엄청 귀찮게 했죠. 수업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하고요. 종 쳤는데 손 들고 질문해서요. 반 애들 눈총 받은 것도 여러 번이었어요. 중학교 첫 시험에서요. 반에서 7등 정도 했었나. 저는 나름 만족했어요. 학원 다니는 친구들과 겨뤄서요. 그 정도를 한 거니까요. 하지만 안주하지 않기로 했어요. 애들은 시험 끝났다고 놀러 다닐 때요. 그때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 틀린 거 왜 틀렸나 다시 풀어보고요. 맞았던 문제도 한 번 더 봤어요. 남들 공부 안 할 때 혼자 공부하는 게요. 뭔가 짜릿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요. 갑자기 반 2등을 했어요. 엄청 신이 났었죠. 중학교에서 처음 맞는 여름방학 때요. 그때 시험 기간만큼 공부했어요.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여름방학 때 뭘 많이 계획한대요. 나 이번에 학원 새로 옮겼거든. 해 지겨워. 야 나도야. 하루에 학원 3개 가는 날도 있어. 학원 안 가는 민우가 부럽다. 친구들 말에 웃기긴 했지만요. 솔직히 엄청 부러웠어요. 보기엔 괴로운 것들이라고 생각했지만요. 별 수 있나요? 애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혼자 집에서 공부하다가요. 궁금한 거 생기면 학교로 갔어요. 선생님들은 방학에도 출근하시거든요. 방학에도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공부하니까요. 저를 모르는 선생님이 없으셨어요. 제가 혼자 열심히 공부하니까요. 안쓰럽게 여기셨나 봐요. 그래서 몇몇 선생님들이요. 문제집을 주시기도 했어요. 이 문제집이 보기 쉽게 나왔어. 민우야, 수학이 조금 약하니까요. 이걸로 한번 풀어봐. 그렇게 문제집을 받는 게요.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문제집 몇 권이 너무너무 귀했거든요. 품에 꼭 껴안고 집에 가서요. 문제집을 풀고 또 풀었어요. 한 번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답 지웠다가 다시 또 풀고요.
몰랐던 문제는 노트에 쓰면서요.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 결과 중학교 들어가서요. 세 번째 본 시험에서요.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때부터 쭉 중학생 때 전교 1등을요. 유지할 수 있었죠. 꿈만 같았어요. 사실 학교 애들이 저를 무시했거든요. 할머니랑 둘이 사는 애라고. 야, 박민우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대. 헐, 그럼 혼자 살아. 혼자 살겠냐, 할머니랑 둘이 산대. 그것도 반지하 원룸에서. 우리 아빠 친구가 그 집 주인이래. 박민우 완전 거지네. 제 앞에서 마치 들으라는 듯이요. 저를 흉보면서 깔깔대는 애들이요. 여럿 있었어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게 뭐 대수라고. 저는 부모님만큼 저를 사랑하는요. 할머니가 계시니까요. 하나도 서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대단한 흠이라고요. 애들은 수군거렸어요. 그 이후로 저를 얕잡아 보고요. 함부로 대하는 애들도 있었죠. 그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시작됐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거랑요. 저를 막 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게 나쁜 말하고요. 거지라는 말하고요. 제 물건 마음대로 쓰고요. 제 몸에 손찌검하는 것까지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물론 할머니한테는 말 안 했죠. 분명 엄청 걱정하실 테니까요. 할머니한테는 나 친구 많다. 학교에서 인기도 많다. 오늘도 친구들하고 놀다 왔다. 그런 거짓말을 했었어요. 5학년부터 3년 가까이요. 그런 대우를 받으며 학교 생활했는데 제가 전교 1등을 하자요. 애들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 너 무슨 학원 다녀? 엄마가 물어보래. 민우야, 오늘 학교 끝나고요. 우리 집 갈래? 아빠가 너 데리고 오래. 민우야, 나 이 문제 좀 알려주면 안 돼. 도저히 모르겠어서. 박민우, 너 진짜 멋지다.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면요. 지금과는 다른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은요.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묘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중학교 생활은요.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잘 지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죠. 고등학교에 가서도 여전히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다짐했지만 대학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우야, 너 정도면요. 대학교 가서 장학금 받을 수 있어. 이대로만 성적 잘 유지하면 돼. 장학금이라면 요즘 국가 장학금도 잘 나오니까. 꼭 대학 가, 민우야. 인정하기 싫지만요. 사회 나오면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요. 대우가 다르더라. 장학금, 대학교. 그때부터 진지하게 진로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무턱대고요. 공부만 한 거였거든요.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듣고요. 앞으로 3년 뒤 제 미래를요.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대학을 가면 좋을지, 어떤 과를 가면 좋을지, 그렇게 하기 위해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것도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요. 도서관에서 책 뒤지고요.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때 수학이 많이 약했던 저라서요. 중학생 때 더 열심히 수학 공부했어요. 그래서였나 점점 수학이 좋아지더라고요. 나중에 저처럼 수학 못하는 애들한테요. 수학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중학생 때 학교 애들이요. 저한테 수학 문제 되게 많이 물어봤었는데 제가 좀 잘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되면 어떨까 생각했죠. 목표를 세우니까요.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대학교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요. 재밌어 보였고요. 꼭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내신 관리 잘하면서요. 수능을 무조건 잘 보리라 생각하며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살 길은 이거 하나라고 생각하면서요. 정말 열심히 했죠. 그때 저의 원동력은요. 저희 할머니였어요.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요. 내가 꼭 성공해야겠다고요. 다짐하곤 했으니까요. 꼭 할머니와 생활비 걱정 없이요. 좋은 집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요. 아니, 그토록 준비했던요. 수능 날이 다가왔어요. 수능 한 달 전부터요.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너무 떨려서요. 수능 일주일 전에는요. 정말 내 심장이 고장났나 싶게 떨렸고요. 그동안 공부했던 날들이요. 주마등처럼 지나가기도 했어요. 이 시험 하나에 제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떨리기도 하고요. 뭔가 오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수능 보러 가던 날이요. 전날 일찍 잠들었더니요. 새벽같이 눈이 떠졌어요. 그래, 이왕 빨리 일어난 거요. 얼른 정신 차리자. 마음 가다듬자 싶어서요. 거실로 나갔어요. 근데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신 할머니가요.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민우야, 할머니 때문에 깼니? 아니에요,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우리 민우 도시락 싸줘야 하잖아. 안 그래도 할머니가요. 도시락통 새로 샀어. 할머니는 새로 사신요. 예쁜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요.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덕분에 아주 기분 좋게요. 수능 시험 보는 장소로 출발했어요. 민우야, 긴장하지 말고. 할머니는 우리 민우 믿는다. 못 봐도 괜찮아. 다 괜찮으니까. 그동안 고생한 거 원 없이 풀고 와라. 알겠지? 네, 할머니 다녀올게요. 저는 호기롭게 집에서 나섰어요. 수능 시험 보는 장소는요. 버스 타고 몇 정거장 가면 있는 학교였어요. 멀진 않았지만 처음 가보는 곳이라요. 배정받았을 때 두어 번 가보면서요. 예행 연습했었죠. 수능 날이라 그런지요. 버스에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긴장되는 마음을 가다듬으면서요. 버스를 타고 달렸어요. 그리고 수능 보는 학교 근처에서 내렸죠. 조금 일찍 나왔는지요. 길에 사람은커녕 학생들도 거의 없었어요. 쌀쌀한 날씨였지만요. 하늘은 높고 맑아서요. 기분이 참 좋았어요. 뭐든 다 잘 될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근데 그때였어요. 신호를 건너려고 하는데요. 뒤에서 빵빵 울리는 소리가요. 엄청 크게 들려왔어요. 뒤를 돌아보니까요. 한 차가 빠르게 달려오면서 빵빵 울리고 있었고요. 한 할머니가 신호등 없는 짧은 횡단보도를요. 다급하게 건너고 계셨어요. 큰일 날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자칫하다가 할머니가 차에 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요. 몸을 날려서 할머니를 잡고요. 인도로 피했어요. 근데 몸을 날리는 그 순간에요. 차가 속도도 안 줄이고 쌩하니 달리다가요. 인도로 피하려던 제 다리를 쳤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공중에서요. 2바퀴 정도를 돌고요.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라요. 아픈 것보다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요? 잠깐 생각했어요. 그렇게 충격이 가신 순간요.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왔어요.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에요. 제 자신도 놀랄 정도의 비명을요. 제가 지르게 됐죠. 분명 제 다리인데요. 어떻게 하지를 못할 만큼 너무 아팠어요. 할머니도 놀라시고요. 차주도 놀라서 뛰쳐나오고요. 그때부터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요.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응급실에 실려가는 기억만 있고요. 그때 할머니가 하던 말씀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아파하다가 기절했고요. 깨어나 보니까요. 제가 다리에 뭘 두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요. 제가 구해드린 할머니가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셨고요.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아저씨도 계셨어요. 얼굴이 까무잡잡하게요. 먼지 같은 게 묻어있던 아저씨가요.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학생. 저희 어머니 구해주셨다면서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구해드린 할머니 아드님이셨어요. 아저씨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차를 운전한 사람은요. 면허를 딴 지 일주일도 안 된 젊은 남자였대요. 몰래 부모님 차를 끌고 나왔다가요. 그런 사고를 낸 거였죠. 보험 있나 부모님한테 물어보고요. 보험 처리 바로 하라면서요. 차주 연락처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고로 저는요. 다리가 부러져서 목발을 짚고요.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날 응급실 비용은요. 할머니 아드님인 아저씨가요. 모두 내주셨죠. 아저씨는 다시 한번 제 손을 잡고요. 말씀하셨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요. 내가 더 보상하고 싶은데요. 더 도울 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사업이 망해서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미안합니다. 학생 미안해요. 내가 택시비 정도는 낼 수 있어요. 택시 잡아줄게요. 같이 나갑시다. 솔직히 그때요. 속이 정말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깨어나자마자 머릿속에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 수능은? 근데 제가 얼마나 기절해 있었던 건지요. 수능은 이미 다 끝난 뒤였어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믿기지도 않고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진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근데 눈물까지 흘리시면서요. 말씀하신 아저씨한테요. 그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더 미안해 하시겠어요. 그리고 말 안 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었고요. 진짜 미칠 지경이었어요. 터질 것 같은 눈물을 꼭 참고요. 택시에 올라탔어요. 아저씨께서는 주머니에서요. 꼭이 탄 지폐 몇 장을 꺼내서요. 제 손에 쥐어주셨죠. 정말 고마워요, 학생. 진짜 고마워요. 이 은혜 내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전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엄청 놀라셨죠. 그 차주 전화번호 뭐냐고 하시면서요. 전화해서 차주한테 엄청 화를 내셨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화내시는 건요. 처음 봤어요. 속이 상하는지요. 눈물을 훔치셨어요. 재수를 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포기하기에는요. 너무너무 아쉬웠거든요. 1년만 더 공부해서요. 대학을 꼭 가자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공부 아니면요. 할 수 있는 게 없기도 했고요. 근데 할머니께 상상도 못한 일이요. 찾아오게 됐어요. 할머니가 어느 날이요. 설사와 구토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뭘 잘못 드셔서 탈이 났나 했어요. 할머니가 그런 적이 처음이라요. 급하게 약을 사다 드렸는데 그래도 진정이 안 되시더라고요. 심각함을 느끼고 구급차를 불러서요.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뭘 검사했다가요. 또 다른 걸 해보자고 했다가요. 또 이것도 해보자고 했다가요. 검사를 너무 여러 개를 하더라고요. 설마 이 병원이 돈을 벌려고요. 쓸데없는 걸 자꾸 하는 건가 생각했어요. 그렇게 7시간에 걸쳐서요. 검사를 이것저것 받고 듣게 된 결과는요. 저희 할머니가 불치병이라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를 보시며요.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치료법은 없고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입니다. 왜 저희 할머니가요?
왜 그런 병에요? 연세가 있으신 상태에서요. 발견되는 경우는 적은 편인데요. 루푸스 환자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요. 왜 저희 할머니가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요. 가는 길에 약국 들렀다가 가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요. 멍하니 할머니를 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할머니, 우리 인생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잠시도 행복할 수 없는 걸까요? 생소한 병명을 검색해 보니까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요. 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걸요. 알 수 있었어요. 어린아이들도 연세 있으신 분들도요. 그동안 할머니가 왜 계속 아프셨는지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다 병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어떻게 할머니를요. 보살필 수 있을지는요. 제대로 판단이 안 됐지만 그래도 할머니를 꼭 지켜드려야겠다는 마음만은요. 확고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몸이 아픈 할머니가요. 나가서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됐어요. 동네에 있는 고깃집이었는데요. 문에 주방 직원 구함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주방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지만요.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요. 돈 벌어야 하니까 저 좀 써달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매일 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요. 미련이 가득하더라고요. 공부를 놓을 순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저는요.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고깃집 주방에서 일하면서요. 더 그런 생각이 뚜렷해졌어요. 그 고깃집에 회사원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저도 저들처럼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대학뿐이라고 생각했고요. 일하느라 충분한 시간을요. 공부하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하루도 공부 안 한 날은 없었어요. 일이 고되어서 너무너무 힘든 날에도요. 책을 펼쳐서 한 글자라도 읽고 잤어요. 아, 생각해보니 아르바이트 시작한 지요. 얼마 안 돼서 졸업식을 했었어요. 2월에 졸업식을 했거든요. 그때 친구들 부모님들을 보게 됐는데요. 뭔가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나는 왜 부모님이 안 계실까요? 생각하기도 했고요. 겨울 방학 동안 못 보다가요. 오랜만에 본 친구들의 근황을 듣는 것도요. 그랬어요. 나는 아빠가 하시는 사업이나 물려받으려고. 난 여름에 워킹 홀리데이 가려고. 재밌겠지. 난 방학 동안 베트남 다녀왔는데요. 또 가고 싶다.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요.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들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성인이 된 순간요. 그들과 어떤 급이 나누어지는 기분이었죠. 슬픈 기분도 있었고요. 억울한 기분도 들었어요. 나도 성공해서 저들과 비슷한 세상에 살으리라요. 다짐하게 됐죠.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어요. 고깃집과 집, 도서관을 오가면서요. 20살의 반짝이는 청춘을 즐기지도 않고요. 일과 공부만 했어요. 하지만 8개월 후요. 너무너무 떨리는 첫 수능을 봤지만요. 평소 공부했던 것보다요. 형편없는 실력이 나왔고요. 저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없었어요. 그만할까 싶었어요. 남들은 몇 수를 한다고 하지만요. 저는 그럴 여력이 안 되잖아요. 대학교를 붙은 안 붙은요. 여전히 고깃집 일을 나가야 했고요. 여전히 할머니 아프셨고요. 저는 여전히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냥 계속 고깃집 일하면서요. 돈만 벌어야 하나 고민하던 중요. 우연히 고깃집에 온 동창을 만나게 됐어요. 민우야, 너 여기서 일하는구나. 재수한다 얘기는 들었는데. 잘 봤어. 아니, 뭐, 넌 잘 될 거야. 학교 다닐 때 너만큼 똑똑한 애가 또 있었냐?
그에 비해 나는 내신 영 별로라요. 일찍이 수능 팠어. 아, 그 덕에 꾸역꾸역 서울권 대학 가긴 했지. 학교 다니는 거 진짜 재밌어. 너도 재밌게 다닐 수 있을 거야. 그 친구는 별 생각 없이 했을 그 말이요. 제게는 큰 용기가 됐어요. 그래, 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지금 나는 그만큼 하고 있나요?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도 됐고요. 고민을 하다가 과감하게요. 일하는 시간을 좀 줄였어요. 대학 못 가면 죽는다 생각하고요. 다시 1년 동안 공부를 시작했어요. 최고 좋은 성적으로요. 대학에 합격하겠다는 큰 꿈을 품고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요. 제 자신과 싸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1년을 보낸 끝에요. 드디어 해냈어요. 드디어 그토록 꿈꾸던 대학교에요. 합격할 수 있었죠. 그것도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요.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정말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해준 것도 없는데요. 이 할머니가 집만 됐을 텐데요. 정말 잘했다, 민우야. 이 할머니가 우리 민우 앞뒤를 쓸고 닦아줘야 하는데요. 짐이 돼서 미안해. 할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보고요. 저도 따라 울었어요. 단 한 번도 할머니가 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저의 유일한 가족이고요. 저를 키워주신 감사한 분인걸요. 할머니가 그런 말씀 안 하시게요. 더더 멋있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했어요. 그때 고깃집에서 만났던 친구 말대로요. 대학교는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2년 만에 학교를 다니게 돼서요. 더 그랬을까요? 모든 게 신기했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요. 너무 설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긴 수업을 들어도요. 마냥 재밌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다양한 동기들과요. 어울리는 것도 참 새로웠죠. 그리고 그 중에는 저처럼요. 형편이 어려운 애들도 있었어요. 민우야, 너는 과외 안 해. 과외.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야, 우리 과 수석인 내가요. 과외를 왜 못해?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겠다. 너는 과외하고 있어. 지금은 2명인데요. 다음에 1명 더 하게 될 것 같아. 그럼 돈은 어느 정도 받아? 꽤 많이 받지. 주 5일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나아. 너도 시작해봐. 사이트 주소 알려줄게. 나 이거 해서 내 동생 학원비 보태주거든. 우리 아빠 편찮으시거든. 아,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요. 돈 버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학교 들어가고 시간대 맞는 아르바이트를요. 찾아볼 생각만 했지. 제가 제일 잘하는 공부를 하며요. 돈을 벌 생각은 못했어요. 동기가 알려준 정보로 찾아보니까요. 과외 수업하고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부터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리지 않고요. 시간 되는 한 최대한 많이요. 과외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중학생도 있었고요. 고등학생도 있었죠. 과외비를 많이 벌게 되니까요. 생활비는 물론이고요. 할머니 병원비까지 내고도요. 적금을 조금 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할머니께서도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이 나냐며요. 신기해 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요. 새로운 과외 학생을 받게 됐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그 동네가 되게 부자 동네였어요. 엄청 으리으리한 집 크기예요. 깜짝 놀랐었죠. 대체 무슨 일을 해야 이런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생각했죠. 어머님은 엄청 친절하신 분이셨어요. 면접 보러 갔을 때요. 과외하게 된 학생도 만났었는데요. 엄청 예의 바르고 똘똘한 학생이었죠. 과외는 주말에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첫 과외하는 주말이 됐어요. 학생이 저를 공부방으로 안내했는데요.
무슨 방이 엄청 넓더라고요. 책상과 수많은 책과요. 컴퓨터와 편한 의자까지요. 엄청 넓은 방이었어요. 그럼 잠자는 방은 따로 있다는 건데요. 그 방은 또 얼마나 클까요? 속으로만 생각하곤 했었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요. 학생은 거만하지 않고 진짜 착했어요. 그동안 TV에서 봐왔던 부자들은요. 다 나빠 보였는데요. 현실은 다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수업을 끝내고요. 방에서 나가 1층 거실로 내려갔어요. 학생 어머님이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저희 아이가 잘 따라 하던가요? 수학은 조금 부족해서 걱정이 많은데 이해력도 빠르고 욕심도 있어서요. 금방 성적 오를 것 같아요. 제가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어머,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그때였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오셨는데요. 깔끔한 양복 차림에요. 머리도 단정하게 넘긴 모습이었어요. 학생과 쏙 닮은 얼굴을 보고요. 학생 아버지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저를 보고요.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과외를 하러 왔다는 걸 모르시나요? 내가 뭔 잘못을 했나 순간 당황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약간 겁내시는 듯요. 저한테 천천히 다가오시더니요. 놀란 표정으로요. 그런데 서서히 그 놀란 눈에요. 눈물이 고였어요.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왜 나를 보고 우시는 건가요? 내가 진짜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요. 그렁그렁했던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오열을 하셨어요. 당황하기는 어머님과 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외하면서 그런 상황은 또 처음이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었죠. 여보, 왜 그래요? 왜 울어요? 여기 선생님하고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라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이 계셨나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곧 아버님이 누구인지요. 떠올릴 수 있었어요. 때는 19살 수능을 보러 가던 날이요.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날 제 다리가 부러져 가며 구했던 할머니요. 바로 그 할머니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제게 꼬깃 탄 돈을 주시며요. 택시를 잡아주셨던 바로 그 아저씨였던 거죠. 아저씨, 너무 놀랍더라고요. 긴가민가해서 또 한참을요. 아저씨 얼굴을 쳐다만 보기도 했어요. 아저씨는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하시다가요. 겨우 진정을 하시고요. 제게 2년 반 동안의 이야기를요. 들려주셨어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요. 사업이 망했다던 아저씨는요. 근 2년 반 만에 다시 사업을 일으키셨대요. 그땐 정말 파산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진짜 처자식이 없으면요. 한강물에라도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었대요. 동업자가 투자금을 다 가지고요. 도망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동업자를 잡게 됐고요. 투자금을 회수해 다시 거래처들과요. 거래를 성사시키며요. 사업을 일으켰대요. 사업이 번창해서 고급 주택으로요. 이사까지 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와, 정말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아저씨. 할머니는 잘 지내세요. 네, 덕분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고향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요. 지금은 고향에서요.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지내고 계세요. 학생 만났다는 소식 들으면요. 엄청 기뻐하시겠지. 학생을 엄청 찾았거든요. 저를요. 네, 사업 일으키고 바로 찾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요. 몇 번이고 찾아갔었는데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라서 그건 안 된대요. 저희 아들이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고요. 아들이 대신 글 써줘서요. 올려보기도 하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글 보고 연락도 주고 했는데요.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요. 정말 신기하네요. 다시 만날 인연이었나 봐요. 그러게요.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삼수까지 하게 돼서요. 인터넷은커녕 SNS 같은 것도요.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못 봤나 봐요. 삼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니 사고 났던 그날이요. 수능 보던 그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10월 중순 맞죠? 맞아요. 수능 날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지금 나이가 22이니까요. 그날 수능 보는 날이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수능 보러 가다가요. 시험 치는 학교 근처에서 사고가 난 거였어요. 이런요.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내가 큰 죄를 지었네요. 은혜만 입었다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네요. 아니에요. 그래도요. 할머니가 무사하시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저희 때문에 그 귀한 세월을요. 허투루 보냈는데요. 안 그래도 찾게 되면요. 받은 은혜 꼭 갚으려고 했어요. 내가 꼭 갚을게요. 조만간 꼭 연락 줄게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요. 아저씨는 꽤나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렇게 집에 돌아가서요. 할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요. 할머니도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요. 다시 과외하는 날이 됐어요. 수업을 끝내고 내려갔는데요. 아저씨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잠깐 앉아보라고 하시더니요. 제게 명함을 하나 내밀었어요.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학생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요. 저도 그 병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 명함에 적힌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아주 유명한 친구예요. 검색하다가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한테 할머니 얘기해놨어요. 이제 이 병원 가서 진료보세요. 병원비는 전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학생이 저희 어머니 구해주셨잖아요. 무려 목숨을 구해주셨는데요. 이 정도는 해야죠.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실은 아저씨가 주신 그 명함에 적힌요. 의사 선생님 이름을 본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병에 관해서 검색하다가요. 보게 된 이름이었죠. 엄청 유명한 선생님이라서요. 예약도 힘들다고 들었는데요. 제겐 거절하기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아저씨 말대로 하기로 했죠. 할머니를 위해서였으니까요. 제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자요. 아저씨는 그리고 이건 하면서요. 종이를 내셨어요. 그건 다름 아닌 부동산 계약서였죠. 저희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요. 허비한 것에 대한요. 사과의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며칠도 아니고 몇 년을요.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순간을요. 어떻게 해도 보답받긴 어려울 겁니다. 저도 아들이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게요.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요. 이렇게나마 그 시간을 갚고 싶어요. 아저씨는 저와 할머니한테요. 아파트를 한 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말이에요. 아니, 제가 무슨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아파트를 받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몇 억씩이나 하는 아파트를요. 선뜻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집에서 나왔는데요. 그날부터 매일매일이요. 아저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매일 문자가 한 통씩 왔었죠. 근데 아저씨가 정말 엄청나셨어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요. 제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특히 할머니를 위해서라는 말을 하실 때마다요. 고민이 됐죠. 과외를 하러 갈 때마다요. 수업 끝나기를 기다렸다가요.
계약서를 들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저한테 집을 받아야요.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하실 정도였죠. 그렇게 몇 달을 끈질기게 대립하다가요. 결국 저는 그 집을 받기로 했어요.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어서요. 집 사면 그때 꼭 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요, 알죠. 받아줘서 고마워요, 민우 학생. 그렇게 받은 귀한 집에서요. 감사한 마음으로 할머니와 살게 됐어요. 반지하에서 아파트라니요. 마치 꿈만 같았죠. 그렇게 꿈만 같았던 날들도요.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회사원이 됐지만요. 아직 집을 사려면 택도 없어요. 열심히 모아서 얼른 집을 돌려드려야겠어요. 아저씨와는 여전히요. 꾸준히 연락하며 지냅니다. 아저씨 어머님도 가끔 가다 뵙고 있고요. 제가 과외해준 아저씨 아들은요. 제 학교 후배가 됐어요. 이게 다 제 덕이라며요. 아저씨가 선물을 해주겠다고 하는걸요. 간신히 말리고 말려서요. 시계 하나만 선물 받게 됐어요. 받을 땐 몰랐는데요. 바꿔보니 엄청 비싼 시계라서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첫 월급 타고요. 아저씨 구두 한 켤레 사드렸어요. 아저씨가 주신 것에 비해서요. 많이 초라하지만요. 그래도 아저씨가 너무 고맙다며요. 요즘도 잘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이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요. 인연이라는 건 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기적의 순간이 있다면요. 아마 아저씨를 만난 그때가요. 아니었을까 싶네요.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